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오는 30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선 거의 3단계에 가까운 조치들이 시행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일단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집니다. 운영에 타격을 받는 수도권의 영업시설만 약 47만여 개에 이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금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 800명 내지 2,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병이 악화돼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퇴의 배경과 앞으로의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방역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또 현재를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에 대해 모레부터 8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강화된 조치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병원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휴진에 참여한 의료진들을 비판한 현직 병원장의 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의 박현서 현대병원장인데요. 잠시 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지병으로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조금 전에 열린 기자회견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역시 건강 문제가 결정적인 이유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오후 5시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퇴의 뜻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달 초에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건강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직을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신약을 써서 계속 치료할 예정이지만 완치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건강 문제로 퇴진한 데 이어서 코로나 상황 속에 물러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하루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해왔지만 헌법 개정과 북한 납치 피해자 문제 등을 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은 단장의 아픔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정치적 과업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민당이 새 총리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달성하길 바란다면서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지해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임의 뜻을 밝히는 도중에 눈시울이 잠시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사임의 변 직접 들어보시죠. 国民の皆様の負託に自信を持って応えられる状態で亡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네, 내각 책임제니까 이제 집권당이 후임을 결정할 텐데 그때까지 누가 총리직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아베 총리는 새로운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총리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당 총재를 겸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를 곧 치르게 되는데요. 현재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은 긴급회동을 잇따라 갖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자민당 소속 의원들과 각 지역 당원 대표가 함께 투표에 참여합니다만 긴급한 상황인 만큼 의원들과 당원 대표 3명 정도만 투표에 참여해서 신속히 총재를 선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재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은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시다 정조 회장 등이 유력합니다. 스가 관방장관도 최근 위기 관리를 위해 아베 총리가 후계자로 지명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꾸준히 총재직에 도전 의사를 밝혀왔던 고노 방위성 장관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 결국 중도에 퇴진하게 되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에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네, 한 나라의 총리가 바뀐다는 것, 이 커다란 정치적 이벤트 자체가 그동안 얼어붙은 한일 관계에 변화를 모색할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고노 방위성 장관이나 기시다 정조 회장은 외무성 장관을 역임해서 한일 관계를 직접 담당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그에 따른 수출 규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6년 9월에 일본 헌정사상 최연소로 총리가 된 아베 총리는 당시에도 불과 1년 만에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에 두 번째로 총리직에 오른 뒤 지난 24일로 일본 헌정사상 최장 연속 재임 기록을 세웠는데요. 오늘까지 2803일을 총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필생의 업으로 삼았던 헌법 개정,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극복의 상징으로 치르고자 했던 도쿄올림픽을 결국 자기 손으로 이루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최장수 총리의 기록은 남겼지만 정치적 유산은 남기지 못한 채 아베 총리는 또다시 건강 문제로 관저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건강 문제로 인한 사의 표명에 대해서 청와대가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새로 선출된 일본 총리의 새 내각과도 한일 우호 관계 증진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여러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수도권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앞으로 8일 동안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리두기 2.5단계를 이형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수도권발 감염 확산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거리두기 2.5단계로 다시 고삐를 조였습니다. 완전한 2단계로 방역을 강화한 지 열흘 만입니다.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의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하여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각종 시설 영업이 제한됩니다.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등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 사이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스타벅스를 포함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 내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됩니다. 헬스장이나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금지됩니다. 31일 0시부터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비대면 서비스만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 3천여 개의 학원, 2만 8천여 개의 체육시설 등 47만여 개 이상의 영업시설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고위험군인 고령층 감염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합니다. 이외에 정부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3분의 1을 재택 근무하도록 하고 민간 기업에도 권고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도 대규모 유행을 막지 못하면 일상생활 지장이 불가피한 마지막 카드 3단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에 강력한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업주들도 또 손님들도 처음 겪는 상황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업주들은 지침을 따르겠지만 타격이 얼마나 클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에서 지금까지 6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카페나 음식점에서 확진자가 끊이지 않자 결국 정부가 고삐를 더 바짝 쥐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8일간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이번 규제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에만 해당되고 개별 커피점에는 일단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머무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수 좀 밀집해서 장시간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비말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런 장소들의 특성이 방금 나열한 여러 카페들 중에서도 특히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고, 커피 전문점들은 당황한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협력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스타벅스는 방역 당국 지침에 적극 협조하며 지속적인 방역 강화를 통해 고객 안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투썸플레이스는 모바일과 주문 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정상 영업을 하지만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은 안 되고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고심하던 음식점 주인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심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들을 1m씩 거리 두고 또 명부 작성하고 그거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 손님도 많이 못 받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아예 운영이 중단된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에서는 이용자들의 회비 처리 등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후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배달업체들은 새로운 수요 창출에 기대하는 표정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어차피 고객의 발길도 끊길 텐데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고 반발도 합니다. 한편 3단계로 빨리 격상해 감염 전파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PC방과 노래방은 벌써 문을 닫은 지 열흘째입니다.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곳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30일 이후엔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일주일 더 영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방역 지침도 강화됐습니다.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지침이 나오자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낫다고 하소연합니다. 이럴 바에는 3단계가 문 닫는 게 나아요. 문 열어도 손님 하나도 없고 임금이 안 나오고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재택근무자가 늘고 사람들이 외출을 줄여 손님이 뚝 끊긴 택시기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손님이 거의 마비돼, 요즘도 힘들거든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반면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3단계로 격상해서 감염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구로 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초기에 3단계를 빨리 시작해서 빠르게 이거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 2단계를 다시 돌아온다든지. 불안 속에 출퇴근하기보다 재택근무를 강제해주길 바란다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은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들 무서워하고 하니까 3단계로 올라가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 많죠.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어느 때보다 혼란을 겪는 사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만큼 의견도 분분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이번에는 초중고생들의 교육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도 대면 수업이 전면 중단됩니다. 학원가에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학원과 학생, 학부모는 정부의 조치를 이해한다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한층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되면서 학원가에는 또 한 번 비상이 걸렸습니다. 300인 미만 학원도 집합 금지 조치에 포함되면서
모든 대면 수업이 사실상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아예 휴원을 결정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9월 6일까지는 휴원할 예정이세요, 어머니.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다음 주부터 진행할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느라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선생님들한테 그 휴대폰으로도 줌이 사용이 되는데 이게 해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웹캠을 사라고 제가 다 선생님들에게 그 문자를 보냈어요. 비상 상황이라 정부 조치를 받아들이지만 당장 학원 운영에 직격탄을 맞을까 근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인들은 거의 지금 반 이상이 질이멸렬, 거의 생존에 어마어마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 우려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1분 1초가 아까운 고3 학생들에게 학업 공백을 메꿔주는 학원 운영 중단은 치명적입니다. 달릴 시기인데 학원과 이제 독서실에서 집중이 잘 되는 애들도 있고 해서 이런 상황은 굉장히 좀 고3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은 학업 공백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수백 명씩 쏟아지는 확진자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학습 공백 우려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명 미만의 소규모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집합 금지 명령에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집합 제한 명령에는 포함이 되게 됩니다. 교습소 측은 비상 상황에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인 만큼 방역 활동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던 대로 마스크 쓰고 수업하고 체온 체크하고 환기하고 소독하고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하던 거 그냥 계속 해나가는 거죠. 뭐.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포함되는 집합 금지 조치는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이어서 의료계 집단 휴진 소식입니다. 전국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무기한 휴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진료 업무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8월 28일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의 업무 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사법 처리도 강행했습니다.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날 개별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한 전공의 358명도 복귀 여부에 따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전임의들의 집단 사표 제출도 법적 처리가 가능하고 휴대전화 전원 차단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표가 수리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판단합니다. 의료계는 분노했습니다. 전공의 10명 고발은 가혹한 탄압이라며 규탄하고 복지부 장관 맞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무기한 3차 총파업도 계획했습니다. 범투입회의에서 말 그대로 3차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할 것입니다. 고대 구로병원 전임의들은 후배들의 꿈을 짓밟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전날 아산병원 전임의들에 이어 모두 소속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의료계 총파업 마지막 날 빚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 충돌.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부산에서는 약물 중독 환자가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3시간 만에 울산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 환자를 살리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약물 중독 환자 A씨가 가장 먼저 도착했던 부산 지역 병원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적발해 데려가던 길이었는데 약물 냄새가 나고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달려간 겁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장소입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에 있는 집에 다녀온 뒤 순찰차에 올랐는데 이 과정에서 약물을 마신 거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위세척이나 투석 등 관련 치료를 할 수 없는 병원이라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겨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동해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대학,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10여 곳 가운데 단 한 곳도 A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니던 환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답을 받았고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타 이유로 다 거부를 당했었고요. 그 외에 타 시도까지도 생각나는 데는 갈 수 있는 데는 연락을 다 해본 상태였고요. 치료가 가능하다는 연락이 온 곳은 부산이 아니라 울산이었습니다. 이송할 곳을 찾기 시작한 지 3시간 만에 환자는 치료해주겠다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로부터 1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양주까지 이송됐다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들 수용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그 의정부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된 거예요. 구급대가 연락한 곳 가운데에는 원래 치료 여건이 안 되는 병원도 있지만 파업 여파로 의료진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2사람이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수술이 미뤄진 중증 어린이 환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심장병이 있는 1살배기 아이를 둔 A씨는 요즘 근심이 깊습니다. 다음 주로 잡힌 수술을 위해 아이가 서울 대형 병원에 입원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퇴원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이유였습니다. CT 촬영만 일단 진행을 하고 퇴원을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소아병동에 지금 수술적 필요는 다른 이제 아이들까지도 수술이 연기가 되었다는 가장 빠르게 수술이 잡히는 게 2주 후라고. 더 힘든 건 작고 여린 아이가 2주 사이에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건 아닌지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슬프죠. 네. 일단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 자체로 아이들을 비롯해서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취약계층 역시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병원 측은 하루 수술량이 줄면서 응급 환자부터 진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수술도 한 40% 조금 넘게 네, 그 정도 평균 한 200여 건 정도입니다. 중증 소아 환자들의 최후 보루인 이른바 국내 주요 5대 병원들도 현재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술을 웬만하면 일정을 안 잡고 너무 급한 수술 아니면은 일정을 잡지 않아서. 이렇다 보니 소아 환자 부모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소아암 수술이 갑자기 미뤄졌다거나 응급실로 들어와도 수술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의료계는 무기한 3차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 소아 환자 부모들은 양측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병원이 정상화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한 종합병원 원장이 자신의 SNS에 강도 높은 비판의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 아산시 현대병원 박현서 원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서입니다. 네. 환자 진료를 일단 거부하고 집단 행동에 나선 네. 응급실 전공의들에 대해서 몹시 안타까워하시면서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는 네. 안 된다는 글을 네. 남기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네.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본분이죠. 예. 의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진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의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런 지금 코로나가 엄중하게 퍼져나가는 상황에서 병원 진료 현장을 떠난다는 것은 의사의 길을 포기한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의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예.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그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국민들이 성원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성원을 다 저버리는 일이죠. 네. 조금 전 기자의 취재 리포트에도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집단을 휴진하다 보니까 네.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환자도 발생하고 또 사망하는 일도 안타까운 있었다고 일이죠.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네. 원장님 계신 곳에서도 아마 일부 병원은 응급실을 운영 못해서 환자들이 오히려 네. 원장님 병원으로 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하루 이틀 정도 그 응급실 운영하는 병원에서 응급실 당직 선생님들 자리를 비우셔서 안타깝게도 저희 병원을 많이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다시 그 진료 현장을 복귀해서 안타까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정부는 일단 공공의료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방안을 내놨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워낙 네. 의료가 부실하니까 지역 의료를 더 강화해야겠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지역에서 일해 보시면 의료 인력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냐 남아도냐 이 논란이 많습니다. 예. 의사 수는 서울의 인기과는 남아돌고 지방의 그 기피과, 비인기과는 지금 모자라고 있죠. 응급의학과라든가 예.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같은 과는 지금 더구나 지방에서는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 지방 여건상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네. 의료 인력, 의과대학의 인력을 이제 확대한다는 게 사실상 네. 한 10% 정도 증원을 하고 네네. 그것을 10년간만 네. 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지역 의무 기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교육 기간 네. 끝나고 지역에서 몇 년이나 더 근무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뭐 4, 5년 네. 근무한다고 치면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다들 모일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이 될까봐 그 여러 가지 과잉이 되면 물론 이제 국가적인 손해겠지만 그런 일은 과연 생길까 의문이고 또 차라리 제 생각에는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정도 한 예. 20년 정도 이렇게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 의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예요. 지역에 필요한 필수 진료과 의사를 한정해서 늘리는 것. 이것은 우리 뭐 중소병을 위한다기보다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다 정리해 내려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의료 수가를 올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의료 수가를 네. 지역과 수도권 좀 달리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좀 보완 방안이라든가 대안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의료 수가는 사실 우리가 그 OECD에 비교해서 너무 낮은 저수가죠. 네. 그래서 그 점은 국민들께서도 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인상이 돼야 되겠고 그보다도 지금 그 지역의 그 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따로 그 지역 수가를 가산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구 50만 이하의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수가를 30% 가산하되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를 2분의 1로 경감하고 예. 인구 30만 이하 시군은 뭐 50% 가산하고 환자 부담을 3분의 1로 경감한다든가 아예 인구 10만 이하의 작은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의료 수가를 아예 100% 가산하고 대신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를 뭐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로 경감하는 식으로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면 지역에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와서 개업하거나 봉직하거나 해서 지역 주민께도 충분한 의료 혜택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차별화된 각각의 지원을 한다면 특정 네. 과목이나 특정 지역으로만 몰리지 않고 지역이나 공공 네네. 쪽에서도 좋은 의사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려면 뭐 아주 자세하게 뭐 많은 여기저기 조목조목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듣고 네. 아무튼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나라 네. 의료계에 아무튼 큰 귀감이 되어주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둘러싼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네. 예. 버스, 택시 예가 있었고 어제도 지하철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7시 반쯤에요. 서울 지하철 2호선 그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에서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면서 당시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발을 신지 않은 남성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 슬리퍼로 이 앉아있는 남성의 얼굴을 마구 때리게 됩니다. 이후에 이 남성은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남성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에는요, 이 지하철 바닥에 있는 우산을 거칠게 잡아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폭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성이 들고 있던 우산을 뺏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은 이 폭행에 그치지 않고요, 문을 발로 차면서 한참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영상 속의 이 남성 50대 A씨는요, 지하철 승객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A씨는 그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에 화가 나 승객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A씨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오늘 피의자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몰랐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폭행도 폭행이지만 만약에 저분이 무증상으로 확진자라면 그대로 비말 전염되기도 쉽고 엉켜서 싸우는 그런 모습 위험하네요. 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때문에 폭행 사태가 벌어진 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사건인데요. 관련해서도 또 영상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남 보성에서도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건은 전남 보성 사건이 아니고요. 지난 25일에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65살 남성 승객이 운전하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택시 기사 요구가 불쾌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역시 이제 비슷한 사건인데요. 예. 지금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 기사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출동한 경찰을 깨물기까지 해서 이 남성 구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미착용한 시비와 폭행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경찰에 그 마스크 미착용 문제로 접수된 사건 무려 141건에 달하고요. 검거된 인원도 151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이 다 내려진 건데 이게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반발이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자체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행법에 따르면요,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됐지만 폭행 등 형사처벌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 시에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급하게 마련이 됐지만요, 10월 12일까지가 계도 기간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시 등 지자체들을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이들 모두 이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나 벌금이나 구상권 청구 등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법적인 제재도 중요하지만요.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 시행령까지는 일정 기간의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 자신은 물론 또 타인까지 배려하는 또 자세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아무튼 시중이 이제 아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잘들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수도권 병상 상황을 점검하고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2단계의 시행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신중하게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덕분에 배지를 착용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 첫 일정으로 이곳을 방문해 과도할 정도의 선제적 방역 조치를 주문한 지 7달 만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는 터라 직접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 100분의 1인지를 받을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칸막이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수도권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족하면 하루 이틀의 여유를 요청해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그 범위 안에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중증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중증 환자들은 그런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중증 환자들 상으로 송대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이렇게 치료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이렇게 돌아가신 일이 없도록 그 부분은 좀 필시. 수도권의 2.5단계로 평가되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3단계 격상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며칠 시간이 걸리는 데다 지난 주말 통행량이 17% 줄어드는 등 국민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긴장을 하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하고 있고 스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일부 무책임한 집단에서 대규모 감염이 나와 상황이 악화했다며 사랑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사태를 거듭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 걱정이 당연하다면서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3단계로 가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2단계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방역과 경제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국회 폐쇄 이틀째입니다. 여야는 나란히 첫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잇따라 기술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초유의 온라인 기자간담회로 임기를 마무리 짓게 된 민주당 이해찬 대표. 사전에 질문을 보낸 취재진 가운데 무작위로 전화를 걸며 진행됐는데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네, 국민일보 기자님이시죠? 대표님 지금 저희가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 하는데 못 들으셨군요, 지금. 아니요, 제가 그 SBS 박시현님. 그렇습니까? 다르시구나, 잘못 연결된. 사전에 제출된 질문은 72개에 달하지만 실제 질문 가지수는 20여 개에 그쳤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으로는 취재진 질문을 골라내기 어려워 고안해낸 방식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통의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지지율 감소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정당 지지율이라는 거는 언제나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이 그 대응을 성실하게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 사태 속 송구하다는 이해찬 대표의 현장 발언을 두고 취재진의 추가 꼬리 질문이 잇따랐던 지난 간담회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모두 발언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저희가 사과의 의미로 조금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 의미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표현대로 맞으면 그동안 한 2달 반 동안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국민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간담회에 서로 진땀을 뺀 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질문이 제한되진 않았지만 연결 문제로 잇따라 발언이 끊겨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에서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단 지금 저만 오디오가 안 들리나요, 대표님 말씀? 오디오가 좀 끊기신 것 같은데. 이처럼 국회 내 비대면 소통은 기술적인 문제로 정보가 왜곡 전달되거나 발언이 제한돼 결국 국민의 알 권리까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가 이후에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만큼 국회 내 원격회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도 여야의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원격 회의나 원격 투표는 원천적으로 법상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을 개정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주 국회가 정상 운영되는 대로 여야가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원격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불통 우려에 대한 보완 작업도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국가고시를 본 뒤에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늘자 조선일보 초판에 실렸다가 최종판에서 삭제된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복수의 병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조 전 장관의 딸이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며 인턴 지원 의사를 밝혀 병원 관계자들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워했다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딸은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완벽한 허위 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기사가 온라인에서도 삭제되자 누리꾼들에게 원본을 제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기사가 실려있는 초판을 확보했다면서 조선일보와 해당 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정기영 교수도 자신의 SNS에 교수들에게 확인한 결과 누구도 조 전 장관의 딸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인턴 지원설은 이미 이틀 전부터 의대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는데요. 급기야 기생충 박사로 알려진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인턴 소문 진짜니? 라며 조 전 장관의 딸을 향해 비아냥거리듯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기사 게재와 삭제 등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논란 등을 전하면서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은 채 출입문이 닫혀 있는 서울 노원구 빛가운 교회. 지난 22일 교인 1명이 확진된 이후 지금까지 가족과 교인들이 줄줄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 예배 참석자에게 검사받을 것을 안내했는데 검사 진행에 따라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랑구 녹색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입원 환자 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간호조무사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을 임시 폐쇄하고 입원 환자와 간병인, 접촉자 등 1000여 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서울신학교에서는 대면 예배, 소모임이 금지된 기간 열렸던 기도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상황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교회를 통한 연쇄 감염이 두드러져 최소 12개 교회에서 확진자 1,460명이 보고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강복절 집회 등의 중심 집단 예외 수도권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지난 21일부터 시행해온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구수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요양원 두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수도권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요양원과 찜질방, 수영장, 음식점 등이 몰려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 2층에는 대표가 같은 요양원 두 곳이 있는데 지난 27일 요양원 간호조무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를 검사해보니 줄줄이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 1, 2층에 6개의 요양원이 더 있고 입소자가 130여 명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은 이 건물을 동일 집단 격리한 채 전체 8개 요양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 모두 2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두 요양원 입소자들을 인근 요양원으로 옮겨 격리하고 찜질방과 수영장 등을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해 감염 경로와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매매를 금지하고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 쉼터 등도 휴원을 권고합니다.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은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방역에 힘쓰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부산에서는 목욕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가 목욕장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만 1,500명을 넘는데요.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재호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온천센터 새 신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직원 1명도 확진됐습니다. 수영구 한 헬스클럽 목욕탕을 이용한 남성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욕시설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자 부산시가 목욕장 81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그거는 충분히 마스크를 썼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특히 해운대 온천센터의 경우 현재 파악된 이용객만 1,500명이 넘어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한 1,000여 명 정도 검사를 받고 가셨는데 나머지 분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목욕장에 대한 출입명부 작성이 2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6일부터 20일까지 출입한 이용객의 자진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타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해운대 온천센터 실명을 공개하면서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다음 달 7일 0시까지 계속됩니다. YTN 손조입니다. 확진 환자 급증으로 병실이 부족해지자 지자체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센터 설치가 이루어진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35만 강원도 원주에서는 지난 열흘 7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음압병실 부족으로 확진 환자 10여 명은 병실이 나오길 기다리며 집에서 대기하는 상황. 강원도와 원주시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원주시 외곽 청소년 수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고 사전 협의가 전혀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진입도로를 막았습니다. 한 번 의논 없이 급작스레 밀어붙인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황도 실리면 전체의 경제 손실 그걸 어떻게 책임지실 거며? 결국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원주시는 센터 운영을 미룬 채 원주의료원 응급실을 서둘러 폐쇄했습니다. 음압병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대기 중인 환자들을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원주를 포함해 강원 지역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 오름세가 주춤해진 상황. 하지만 원주시는 언제든 생활치료센터 설치는 꼭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대체 시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시민들의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중증 환자 예비 병상 확보를 기대했던 보건당국과 병원 측도 주민 반발이라는 변수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 집 앞이었으면 어떨까 하면서도 또 내 가족이나 이웃이 확진자라면 또 어땠을까 하는 모습. 강원도 첫 생활치료센터 조성 갈등을 둘러싼 씁쓸한 현실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시행에 들어갑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경제적인 여파는 얼마나 될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 3단계에 거의 준하는 2.5단계 처음 겪어보는 거라 이게 내용이 어떤지 좀 먼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용실, 목욕탕, 카페, 여기다 엘리베이터까지 위험합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다음 주가 고비다. 예. 하루 평균 적게는 800명, 많게는 2,000명의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중앙대책본부는 일단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0보다 3.0보다는 좀 다소 낮지만 2.5로 수도권을 격상시키겠다는 겁니다. 해당 일자가 내일 모레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8일 동안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 2단계는 주로 고위험시설, 그러니까 유흥업소, 단란주점, PC방과 같은 고위험시설이 대부분이었다면 2.5단계는 중위험시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는 곳이죠. 예를 든다면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계 같은 카페, 뭐 실내 체육관 같은 것들이 이제 방역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의 경우에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예. 또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됨과 동시에 매장 내에선 섭취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 자체가 금지가 되고요. 또 네 번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 카페의 경우에도 운영이 금지가 되고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가능합니다. 예. 이외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가 금지가 되고요. 정부, 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돼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근접한 수준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가 방역에 혹은 실효성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8일 동안의 시범 기간을 거쳐서 3단계로 격상될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들의 운영만 좀 제한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영업이 제한되는 업체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오늘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이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내에 이번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있는 시설들을 좀 살펴보니까 이 수도권 내 음식점과 제과점이 무려 38만여 개가 있고요. 학원이 6만 3천여 개, 여기에 실내 체육관 시설이 2만 8천여 개입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3단계가 아니어도 지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 지금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열흘 이상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방역 효과가 있었느냐? 오히려 확진자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 조치로 인해서 전국의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한 64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의 절반 가까이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수도권에 몰려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방역이나 진료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할 때 확실하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든 잡아야지 못 잡고 하다가 나중에 어차피 갈 거면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데 또 기업이나 또는 뭐 공장 이런 걸 경영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들은 진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이제 2분기까지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이제 선방한 국가로 꼽히기도 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중국의 경기 반등과 좀 힘입어서 V자형 반등을 기대했지만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기대감이 조금은 희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도 여전히 좀 부진한 가운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내수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정경련의 경우에는 3단계로 격상되면 대기업조차 힘들다. 그리고 전체 수출 기업의 매출이 2자릿수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내수가 꺼지게 되면 자영업은 바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럴 경우 KB투자증권의 분석을 보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수도권에서만 2주간 시행이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0.2%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고요. 이게 한 달 정도, 4주간 계속이 되면 전체 성장률을 0.4%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내수가 이제 침체되면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게 되면 곧바로 대면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행의 추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 수준보다 강화돼서 겨울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전체 근로자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특히나 이런 분들은 대면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층, 청년층, 임시 일용직들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경제적인 타격이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초기에 좀 선방을 했던 것이 K-방역이라고 해서 해외에서 많이 우리나라 사례를 좀 참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베트남의 사례를 좀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이 3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베트남은 3월 중순부터 사실상 셧다운, 대도시별로 셧다운을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도시인 다낭의 경우에는 3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인 이상 넘는 회의는 전면 금지가 됐고요. 또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직장, 학교, 병원에서도 모일 수 없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파는 마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건조차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은 비고 길거리는 늘 오토바이가 활기찼던 길거리가 유령도시처럼 변모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거리에서 3명 이상 모일 때는 벌금을 물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30만 원 가까이 벌금을 물리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와해된 거죠. 특히나 이 재택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3월 이후에 2달 만에 월급은 50% 이상 깎였고요. 또 5월이 지나면서 재택근무가 길어지니까 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겁니다. 베트남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올봄에 시행했던 대규모 셧다운, 봉쇄 조치로 인한 충격은 2분기 경제 성적표로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은 1월부터 2, 3월까지는 완전 고용 상태였습니다. 실업률이 3에서 4% 내외였는데 4월에 갑자기 14%로 껑충 뜁니다. 3배, 4배씩.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택 대피령이 넉 달 연속 지속이 되니까 실업률은 좀처럼 두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2분기 실업률에 따른 경제 성장률은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0% 가까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두 자릿수의 경제 침체를 보여줬고 그나마 선방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만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한 상황이어서 사회적 봉쇄가 그대로 성장률을 끌어내렸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얘기만 나오면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부채가 많아지는데 부채 비율 높아지는데 이 걱정을 했었는데 3단계 얘기가 나오니까 꽤 궁정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맞습니다. 역대 최장기 장마가 핥히고 간 수해에 대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은 아직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그 열흘 넘게 지금 3자릿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국간직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올 3차례 추경으로 인해서 이미 과외돈 거의 60조 원 가까이 빚을 냈고요. 상반기에 110조 원 넘는 재정 적자를 내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난지원금 검토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 추이 또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여부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가 마스크를 얼마나 철저히 쓰느냐, 손 씻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결국 국가의 경제 성장률, 국격하고도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국가부채 비율 40%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15조 해봐야 그 0.8%도 안 돼요.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줘도 0.8%에 불과한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
막상 돈을 주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사태가 더 악화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국가 부채로 남는 돈이다 보니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국민들한테 주는 건 좋지만 효과는 잠시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방역을 잘해서 그거를 극복하면 재난지원금은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적당선을 정부가 측정을 해서 그걸 그냥 전체적으로 주고 나중에 추후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지 징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국민이 이렇게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유용하게 썼는데 2차 때까지 모두에게 주는 건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나라의 재정상 좀 무리가 가지 않을까. 어렵게 피해를 많이 받던 사람들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주 고액의 재산가는 제외하고 차별을 해서 그러니까 중하위에는 재난지원금이 적극 지원돼야 된다고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시급한 거는 자영업자들하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해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통계청이 2019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건 수도권 인구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돌파했습니다. 2019년 11월 1일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벌어지는 일은 수도권 집값이 자꾸만 뛸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수도권에 몰려 사니까요. 도대체 인구 분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회하고 행정수도를 정말 옮겨야 될까? 이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겠죠. 또 이것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었습니다. 4인 가구, 3인 가구면 가구 수가 그렇게 늘지 않을 텐데 1인 가구니까 가구 수 느는 비율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구는 줄기도 하지만 가구 수는 1인 가구 중심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니까 집이 계속 부족합니다. 그리고 집값은 오르게 됩니다. 또 이것도 함께 봐야 됩니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인데 유소년 부양 비율이 자꾸 줄어듭니다. 노년 부양 비율은 계속 늘어납니다. 아이들은 자꾸만 줄어드는데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OECD 한국경제보고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방역 1위를 했다고 칭찬을 했던 그 보고서, 그중에서 어두운 부분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어두운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2060년까지 간다면 노년 부양비가 지금 20에서 25 정도인데 80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OECD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지난 15년 동안에는 평균 3%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0년부터 한 40년 가까이 평균을 잡아보면 1.2%로 뚝 떨어집니다. 자, 노인들은 많아지고 성장률은 내려가고 그러면 재정 부담은 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참 길이 멀고 마음은 급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을 빨리 잡아야 되고 당장 무너지는 경제를 붙잡아야만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의료협회는 반발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대한의사협회가 조금 전 9월 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9월 7일부터 무기한 총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9호 태풍 마이삭이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다음 주 한반도 부근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9호 태풍 마이삭입니다. 아직은 약한 태풍이지만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점차 강하게 발달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주말과 휴일 사이 지금보다 2단계 세진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로는 우리나라 남해안을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 수요일 서귀포 남남서쪽 약 20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후 진로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그대로 북진해 남해안을 강타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9호 태풍은 지난 8호 태풍 바비보다 세력이 더 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이죠. 그쪽에서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수운력을 지나오면서 강하게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크기는 한 중형급이었는데 다음 주에 오는 태풍은 대형급이 되지 않겠나. 기상청은 이번 태풍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8호 바비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진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의 사임 발표 관련해서 9330님, 아베가 물러나도 과거사 반성을 하지 않는 일본 정치권의 인식이 안 바뀌면 개선은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9744님, 사람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의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된 아까 장면들 보여드렸는데 5633님, 제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맙시다. 당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주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주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말 동안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교회의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로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